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최경영 일요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는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예, 커넥티드 그라운드가 이게 저 출판사도 있습니까 혹시? 올해 출판업을 등록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에. 네, 그리고 회사 이름이 아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이라고 하셨나요? 최경영 TV고요. 예. 네. 저희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정보공동체. 정보공동체.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정보공동체 채널을 소개하실 때 또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도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연결된 그라운드?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처럼 이제 파편화돼가지고 살지 말고 네, 뭔가 서로 다 연결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성을 좀 담아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사실은 최상욱 대표님과 저도 느슨하게 연결돼 있죠. 느슨한 연대 중이죠. 예. 느슨한 연대 아주 좋습니다. 예.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네. 예.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이 앞에 있죠? 예.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앞으로 일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네.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문이나 심리나 교양이나 뭐 이런 분들 초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컨텐츠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예. 다루는 주제가 넓어질수록 예.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세요. 그렇군요. 이런 또 컨설팅까지 해주고. 네. 제가 처음부터 좀 컨설팅 좀 약간 하긴 했었죠. 예, 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은 훨씬 커져가지고. 아닙니다. 예. 좋다. 예. 네. 아니, 제목 자체가 피크아웃 코리아인데, 코리아가 피크 쳤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그 성장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예. 피크아웃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점 때렸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의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 한 대형 로펌에서 누구나 다 아는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이 피크 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번 보고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저 들은 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작년 초 이 정도만 됐을 때도 네. 구독자가 한 6만 명 정도였는데요. 작년 5월부터 분석왕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데 그 예. 분석왕부터 좀 바이럴이 되면서 조회수가 막 70만 뷰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분석왕에 있는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결국 책을 내게 된 건데요. 그게 그렇군요. 피크아웃 코리아인데 예. 분석왕에서 다룬 주제가 많은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굉장히 심층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끌어낸 건데 예. 그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저출산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소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단순히 집값이나 출산율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저에는 생애 전체 소득 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를 제가 분석왕으로 좀 찍었고 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조사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예. 당시에. 그래서 그 대본들이 한참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피크아웃 치니까 끝난다 이걸로 끝나버리는데요. 예. 그게 1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1월에 이대로 책을 내면 굉장히 우울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앞으로 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챕터 3 부분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내게 됐습니다. 근데 피크를 쳤다는 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올해 피크 쳤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앞으로 피크 거의 무조건 때린다는 건데 네, 피크 사실은 때린다. 네,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질 성장률이 0% 이하로 내려가는 거를 2040년으로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예. 다 2036년, 37년 뭐 한 이제 10년 남았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일 거기 때문에 예. 자산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할 동력이긴 한데 예. 그 이후부터는 종합적으로는 자산시장이 우하락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니까 피크아웃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산 시장이 우하락할 것이다. 네네. 그 근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 1, 그러니까 기초 자본이 생산을 거쳐서
기말 자본이 되고 그 기말 자본이 기초보다 커지면은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 이제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GDP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질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기초 자본이 더 크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 총계가 감소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위축세로 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직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나 아직 그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일본도 일본이 이제 그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막 굉장히 잃어버린 20년, 막 잃어버린 30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집값이나 출산율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던데? 이제 코어는 사실은 그 멘탈에 있어요. 멘탈. 그 사회의 그 전반적인 의식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30년에 대해서 그 분석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게 1940년 체제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예. 한국인들의 멘탈, 정신. 네, 맞아요. 그게 90년대 일본이랑 똑같아요. 그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매크로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엔화 강세가 되면 원화가 갑자기 강세가 된 것처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죠. 증시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난리 났지. 예, 난리 났고 그다음 막 재테크가 화두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92년에 그 전년도에 주식 먼저 무너지고 그다음 년부터 부동산 무너지면서 이제 막 위축됐다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 1940년 체제라는 책을 썼던 노구치 유키오라는 그 일본 대장성 출신의 우리로 치면 이제 정통 관료인데 예.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80년대 중후반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80년대 전까지는 일본이 세계 제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을 배우려고 하고 세계를 배우려고 하는 그 일본의 해외를 배우려고 하는 정신들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근면성실했는데 자산 가격 랠리가 한번 전국을 때리니까 예. 그냥 일하는 것보다는 빨리 40대 때 투자 좀 성공한 다음에 빨리 은퇴하고 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직업윤리는 사라지고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투자 재테크 잘해서 돈 버는 사람을 리스펙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예. 그런 게 삶의 그 목적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직업윤리보다는 이제 투자 재테크. 한탕주의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특히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뭐 문제인 게 아니라 매크로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일본이 붕괴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만 낮춰지면 다시 자산시장이 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투자 포지션 잡아가야 된다. 이런 걸로 90년대 다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저는 그래서 그 책 읽을 때 이게 일본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 서술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야 금리만 낮추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네. 소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랠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코로나 랠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막 회사에서 나 높은 사람 돼야지 뭐 소위 출세해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뭐 이제 돈 벌고 어떻게 뭐 빨리 조기 파이어하고 이런 사람을 더 그냥 유튜브에서 온통 그런 사람만 보여주고 그렇죠.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거 되게 꼰대스럽지만 소위 젊은 데에 임원 승진한 사람이라던가 막 이런 사람들을 회사 안에서 네. 그런 사람들을 좀 부각시켜 줬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간 멘토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 막 부각시켜 줬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그냥 주식 부동산 좀 잘해가지고 돈 번 사람 어떻게 트레이딩 잘해가지고 온통 돈 버는 얘기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멘탈리티는 이미 일본을 완전 다 닮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부동산 투자 시대 이제 종말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애널리스트로 유명 스타일 애널리스트셨어요. 최상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신문에서 사실은 봤었거든. 네. 이분의 분석 좋다.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때는 뭐 건설 산업이랑 부동산 산업을 그렇죠. 조금 분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느슨한 전대가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책을 일일이 책의 내용이나 주제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 사회학
경제사회학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회학이 네. 있어 안에. 예. 왜냐하면은 요즘에 저는 뇌과학에 빠졌는데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시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그 활동을 했는데 결국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그렇죠. 사실 경제는 그 사회 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조건 따라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학은 공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에는 공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회 과학이지 완전한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연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제학의 논리로 설명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이제 경제 공부하고 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완벽해 보이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나 그런 모형이 실제에는 너무 안 맞고 그런 게 많은 게 과거부터 좀 많았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이제 그냥 단순히 수요 공급 논리로만 막 그렇게 좀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저에는 막 사람의 심리도 있는 거고 예. 감정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개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래서 그냥 얕은 레벨의 분석보다는 정말 심층적이고 막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분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 이슈에 대해 가지고. 네. 그 징후 딱 두 가지로 나누죠. 지금 뭐 어떤 징후들을 보시고 피크아웃 쳤다라고 한 건지 대표적인 것들 한두 개만 소개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네.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피크아웃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 우리나라가 소위 성장이 멈춰지는 순간을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높은 확률로 소위 10년 이내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제 피크아웃을 예고를 한 거고 그리고 한은에서도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공표했기 때문에 근데 그 피크아웃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은 결국은 인구 감소로 오거든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부가가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예.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 현재는 저출산으로 나오고 있고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지방소멸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으로 20살이 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오고 서울에서 한참 일하다가 30대 때부터는 경기도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라는 이런 현상은 그 사회 인구 이동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이 0.5명인 거 아시죠? 예. 서울 출산. 그러면 서울이 망한다고 해야 되는데 1.3명인 지방이 망한다 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20살 때 1.3명이 지방이 전부 서울 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지방이 지금 안 망하고 지방은 괜찮고 서울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예. 그러니까 0세 기준 출산율은 서울이 0.5명이지만 21살 기준의 실질 출산율은 서울이 1.5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구나. 20대 때 지방에서 다 와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그렇죠. 이유는 지방에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고요. 예.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저희 때는 지방에도 좋은 국공립대학교가 있었는데 예. 지금 국공립대학교 이제 학력 순위가 다 내려갔고 그래서 그런 그 졸업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기업들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서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에는 일자리 없으니까 20살 되면 전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21세 기준으로는 실질 출산율이 0.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광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출산조차도 외주를 줬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저는 완전히 약간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양아치스럽거든요. 근데 맞네. 진짜 네. 출산조차도 외주를 준 거네요. 딱 그냥 직장만 갖고 있으면서 집은 경기도가 지으세요. 그래서 애플입니다. 애플. 이제 협력사. 집은 경기도가 지어라. 막 경기도한테 지으라고 하고. 제조는 중국에서 해.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냥 네. 그 밸류체인 쑥 순방하면서. 그러네요. 그냥 우리는 디자인만 할게. 네, 난 딱 일자리만 줄게. 그리고 여기에는 10억, 20억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아.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뭐 그런 거네요. 그 이제 도시가 성장하려면 출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출산은 그럼 지방에서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수도권이 그 1핵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도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또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가 되는 거는 그 고밀도 다핵 도시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고밀도 다핵도시. 네, 맞습니다. 고밀도 예. 다핵 도시가 유지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도시마다 소위 짱짱한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저희는 학교가 지방 국공립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무너졌고, 결국은 서울 중심형 도시 수도권만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힘든 보육시설 뭐 왜 키워? 어차피 지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서울로 보내주실 건데. 그래서 이제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일자리만 딱 이제 예쁘게 끌고 가는. 생각해보니까 서울 그 대학의 순위들이 확 높아졌잖아요. 아, 그래서 최근 대학 20, 순위도 30년도. 예. 일본만 하더 제가 책에 일본도 네. 적었는데, 일본도 지금 지방소멸 이슈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이슈가 많아요. 많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는 그 도시를 대표한 대학교들이 있어요. 일본도 그 도쿄대부터 한 10등까지 다 국공립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게이오, 뭐 와세다 이런 사립대학교들 나오고, 한국은 그런 구분도 없고요. 인서울대학교, 이제 비서울대학교 이렇게 나눠요. 아니, 인서울대학교, 그러더라고요. 비서울. 네. 아니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면 인서울이냐 아니면 진짜 서울대학교냐 이렇게 물어보긴 이제 하죠. 점점 서울대학교하고 인서울대학교 별 차이가 없어져요. 이제 점점 앞으로. 아. 어차피 인서울대학교는 이제 다 비슷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지하철 옆에 있는 대학교 그게 그렇게 좋더만요.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땅값 비싼 대학교. 예. 예. 그리고 그것도 거기가 순위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여튼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네. 한국의 저출산은 오히려 서울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서울이 망한다고 해야 되지만 역발상 이제 인구의 이동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지방이 폭발적으로 이제 소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내 이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수도권이 국내 이민을 받고 있다. 아. 국내 이민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 근데 언제 수도권이 붕괴하냐? 국내 이민 더 이상 못할 때. 왜냐면 지방이 너무 빛의 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여기서도 한 10년 넘으면은 더 이상 국내 이민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수도권은 뭘 먹고 사냐 이런 건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해외 이민 받으면 되지 막 해서 해외 이민이 마치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막 이런 존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지만 이민 수출 국가들의 출산율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 요즘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민자들을 받아야 될 나라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이민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개발도상국 쪽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완전 골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A급 국가, B급 국가 맞아. 이렇게 골라서 가는데, 근데 정말 한국은 좀 떨어지죠. 맞아요. 한국은 최소 2급 이하예요. 1급이 아니에요. 덜 개방적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영어도 외국인들에게 예. 그 아직 완전히 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열려 있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려면은 사회적으로 그 거대한 감정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감정을 갖고 있고, 감정은 결국 사회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 소위 막 안산시 같은데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어쩌고저쩌고 막 범죄가 많은 도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부터 또 서울의 신림동, 제가 신길뉴타운 막 몇 번 갔는데 막 신길뉴타운 거기 위험한 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의도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 위험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난 중동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랍권이라 그러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이제 타 인종에 대한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 맞습니다. 외국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민의 이제 2등급 이하 국가죠. 그래서 그냥 이민 열면 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재건축 용적률에 관한 이야기도 이것도 역발상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용적률 높아지면 나 돈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여기가 개발이 잘 될 거야. 뭐 이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용적률 높여준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경제적인 생각에서 근데 완전히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사람일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요, 강남권에 있는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가 조합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주택 조합원이 있고 상가 조합원이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도 분양받을 자격이 있기는 있거든요. 예. 조합 정관 따라 다르지만은. 예. 근데 조합은 결국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늘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상가 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은 이득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 분양이 예를 들면 뭐 10억인데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11억에 팔겠다. 그러면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 건데 예. 상가 조합원들한테 팔면은 1억 더 들어오면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 거의 열의 9의 일반 조합원들은 상가 조합원 분양받는 거 싫어해요. 감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너네가 뭐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조합 만들면서 5만 고생을 했는데 상가 조합은 뭐 하셨는데요? 네. 이래서 경제성이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어가지고 경제성이고 뭐고 간에 감정 앞에서는 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4년 1분기 누적 통계에서요. 인허가가 감소한 게 지방이 많을까요? 서울이 많을까요? 요즘 인허가가 그 주택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예. 인허가가 감소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많아야 그 지방이 나빠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서울이 인허가 감소폭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봤죠. 네. 왜 그래? 아니, 사업성이 문제라고 하면은 사업성 제일 좋은 서울이 왜 감소폭이 제일 큽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기분이 그냥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유가 없고 서로 날카로워지니까 네. 그거를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이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포인트들도 많아졌어요. 원래는 조합이랑 비대위만 싸웠다가 조합과 건설사 싸우고 조합과 인허가청 싸우고 인허가청이랑 건설사를 싸우고 조합 안에서 싸우고. 네, 아니 그 조합 안에 싸우는 거 옛날부터 싸웠는데 네. 이제는 그 안팎으로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합장은 심리학자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 좋겠다. 네, 저희 전문 조합장 가능합니다.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좋겠다. 건설사 출신이신 분들이 조합장 하시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재를 잘 하시는 분들. 심리학자가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갑자기 번져서 넘어왔죠? 재건축 용적률 네, 750%인데 그렇죠. 아마 그렇게 못 지을 걸 거기에 누가 살아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 좀 합리성의 베이스로 먼저 설명을 하면은요. 재건축 예를 들면 500% 가는 걸 750 만들고 300% 가는 걸 450 만들면은 그 조합에 좋죠. 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냐면은 만약에 분당에 그렇게 한다 해보겠습니다. 분당에 지금 97,000호인데 450% 때려가지고 지금 한 200%니까 2배 늘어나면 20만 호가 된다 해볼게요. 분당이 20만 호. 그럼 분당이 20만 호가 되면은 주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될 사람은 똑같은데 분당 생명보험이 이제 가입자들 막 땡겨버리면은 그 옆에 있는 평촌 생명보험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가입자를 뺏어가? 그렇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뭐 중간에 있는 뭐 의왕 생명보험이랑 그러네요. 이제 그런 데서도 지금 선생님 혼자 그렇게 달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거의 준공되면 다 사람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의왕시장이랑 평촌시장 안양시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이다이로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감정 포인트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인센티브 더 줄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요. 지금 서로 1등 되겠다고 난리거든요. 먼저 하려고. 네, 첫 번째 선도지구 되겠다고 난리예요. 그렇죠. 예. 좋아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 선도지구 되고 그 지정하고 그 싸움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는 시범 아파트가 1번이었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산도 비슷하게 그렇게 갔었는데 거의 군사중 정권 마렵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에 관해서 말을 안 했거든. 네. 그리고 그렇죠. 한꺼번에 그리고 한 몇 년 만에 한 3년, 5년 만에 싹 다 지어버렸으니까. 네, 그때 군사작전 하듯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이것도 결국 사회적인 얘기니까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거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부터 정비 사업을 속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2030년부터는 가구 수도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용적률을 높여줬을 때 받아갈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수요가 없다. 네, 지금 만약에 평균적으로 뭐 750이든 450이든 가면은 이제 주택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2040년 됐을 때는 공실이 10%로 빈집이 25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례 용적률을 줘가지고 집을 앞으로 그 뒤에 5년 동안 이제 빠르게 짓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350만 이상 공실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실 나는 집들이 한두 가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기능적으로 문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단지째 공실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지가 텅 비어버리는 막 이런 현상도 2040부터는 거의 날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있는 우왕 평촌 이쪽 사람들 중에서 뭐 돈 번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우왕 평촌에 그러면 더 빨리 공실이 맞아요. 더 커지네. 예, 더 빨리 공실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방으로 나와서 수도권에 지금 저런 일기 신도시 특례법은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은 더 가속화돼가지고 이제 위축될 겁니다. 사실은 2016년부터 지방의 위축이 빨랐는데 그게 2기 신도시 준공되고 수도권 과밀화되면서 그 인구 이동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오면서 이제 생겼거든요. 그게 그 산업의 구조가 변하면서 그렇게 또 생긴 것도 있습니다. IT가 뜨면서 그렇죠. 이제 사무직이 올라오다 보니까 종전에 제조업 생산업 대비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흥망선쇠라는 게 있는 건데 현재 구조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뭐 지방은 완전 까그리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남는 건데 그 안에서도 또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한정된 자원에서 원래 곳간에 인심 나는 건데 곳간이 비면은 뭐 인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인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상욱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는 들으면서 이제 계속 감탄하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부동산 취재를 한 20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맨날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한 10년 동안 가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거야. 그게 이제 이광수, 최상욱 이런 분들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옛날 9세대 분들을 한번 이렇게 파이팅! 둘이 한번 싸워보세요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광수하고 어떤 분을. 아, 그래요? 네. 네. 최강 시사할 때. 예. 잽이 안 되더만. 아유, 뭐. 그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그냥 레벨이 다른 차원의 부동산 사회학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정교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유튜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예. 피크아웃의 징후가 또 뭐냐고 하셨는데 그게 전 저출산 지방소멸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현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원인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인은 많은 분들이 집값이 원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값이 또 웃긴 게 도시 레벨로 보면은 집값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서 도시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의 출산율이 또 높아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왜 그럴 것 같으냐면 주택이 네.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이 비용일 때하고 자산일 때하고 다르게 완전 작동하거든요. 다르지. 네, 그래서 불안해서 일을 못 나. 네, 무주택이면.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그 쉬프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공공 장기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안에서도 출산율이 도드라지게 높아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 되는 경우에 출산율이 확실히 높다는 거는 거의 모든 데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거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뭐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생애소득 문제인데 그 생애소득이 0세부터 90세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는 0부터 이제 30까지는 마이너스 연금 흐름. 그렇게 30부터 60은 이제 플러스 흐름. 60부터 이제 마이너스 그러네요.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27에 직장을 다녔어요. 그랬죠. 요즘 친구들은 32에 직장을 다녀요. 예. 그래서 제가 27부터 플러스였는데 그 친구들은 32부터 플러스예요. 5년, 5살이 뒤로 갔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은퇴는 물론 97년 IMF는 이제 정년을 없애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그렇게 막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60까지는 다닐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년은 더 늘어났습니다. 62세, 64세 예.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나줬는데 실제로. 실질 은퇴는 그렇지. 50대 초반으로 땡겨졌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압박을 받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32부터 52살? 그럼 20년 돈 버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때는 27부터 62세까지 35년 벌었는데요. 예. 그러면은 연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요즘 직장인들은
평생의 플러스 현금은 주기 자체가 이제 3분의 2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근데 뒤에 있잖아요, 뒤에. 네. 저는 90에 죽을 줄 알았는데, 네. 과거에는 100살까지. 80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막 100살, 이제 레이커즈 와일은 140살, 150살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로그로 올라가는데, 120살이 되면은 100% 치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지만 이제 그 이상 수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튼, 그러니까는 뒤로 나갈 마이너스는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뒤로 나갈 부분을 연금이 커버해줘야 되는데, 예. 과거에 또 80년대부터는 연금이 그렇진 않지만 60% 커버한다, 70% 커버한다, 60% 커버한다, 40% 커버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때 납부하신 분들 지금 은퇴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출산 가능 그런 세대들 기준으로는 연금 고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금 재정 고갈하면 연금 다 못 받고 나중에 연금 받긴 받는데 지금은 소득의 9%를 회사랑 반반 내서 4.5%씩 내는데 나중에는 40%를 회사랑 20%씩 내야 되니까 연금이 세금이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생애 주기 소득도 작아졌고 뒤로는 많이 써야 되고 연금은 짱짱하지가 않다고 느끼니까 그다음에 자산 형성은 아직 안 돼. 예, 그러니까 자산은 어차피 시작부터 잘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자들이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3년 빠져요. 한 명 낳았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임신이랑 이제 출산 그렇죠. 이후 최소 이제 2년 이상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20년 버는 건데 거기서 2년 빠지고 2명 나면은 4년에서 5년 이상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구 기준으로 그 소득의 그 면적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낳는다. 네, 맞아요. 안 낳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우리 못 낳겠다. 왜냐면 그 뒤가 기니까요. 일단 나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실제로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자식이 복덩이죠. 이제 그렇죠. 화덩이면서 복덩이고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런 재미가 있는데 지금의 소위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는 이제 본인 생존의 이슈니까 이게 안 되고요. 그럼 다른 나라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럼 드라마틱하게 났냐? 이거는 이제 한국만의 그 도시의 문제고 한국은 서울 1핵 도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통근 통학 시간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어차피 8시간이라서 돈 버는 거고 시간은 돈인데 2시간이나 3시간을 도로에서 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돈 벌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러네. 시간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거든요. 근데 시간 부족이라는 거는 돌려 말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만성적으로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GTX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회사 DJ 때 했던 거는, 이제 우리 경기가 너무, 그러니까, 회사들 좀 분사해가지고, 저기도 위치하시고, 저기도 배치하시고, 이러시면서 하세요 해가지고, 테일하는 거 쫙 채워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한테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용 단지를 짓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집만 지어가지고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이제 서울을 베이스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쓰시는 정부 고위 관료들은 선생님들 서울에 오고 싶으시죠? 그럼 GTX 깔아드릴까요? 이러면서 되게 제 페이버를 주는 것처럼 GTX 깔아드려 노선 그어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넌 서울 오고 싶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걸 변죽을 올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직장에 가면 많고 편한데 이제 서울에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데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곡지구나 이런 데 가면은 상암에 또 계셨을까요? 상암도 직장 생기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상암 방송센터도 생기고 나서 그 주변 많이 달라졌고 마곡도 마곡 생기고 나서 그 전이랑 후랑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밀도 업무 밀집 지역을 몇 개 클러스터 중심으로 서울에 좀 이제 서울과 경기권에 퍼뜨리기만 해도 통근통학 문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서울 1핵 헤게모니를 놓고 싶지 않은 거고 그 헤게모니를 안 놓고 싶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통망 정책을 쓰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제 실제적 교통망 개선 효과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도로 면적은 넓어지면서 이제 시간은 계속 낭비해요. 이게 그냥 구조적입니다. 완전히 구조적인데 네. 그 구조적인 거를 정치가 풀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사람의 인식이 일본의 90년대 인식과 한국의 지금 현재 2024년이 똑같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인식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유권자로서 GTX랄지 땅값 올리고 부동산 값 올리는 정책만
하게 되잖아요. 왜 이게 민주주의하고 그 주택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신조어인데요. 네.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주택자산 민주주의라는 신조어입니다. 주택자산 민주주의. 네네네. 주택자산 가격이 부양되는 거를 이제 다수가 좋아하게 그렇지. 구조화 시켰을 때 네. 정권이 안 바뀌어요. 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아우. 정권이 안 바뀝니다. 차라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세요. 민주당이? 싫어요. 아니, 이제 뭔 말이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제 추론이 아니고요. 네. 제 가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주택 가격을 부양시키는 주택 자산화를 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네. 주택의 자가율이랑 임차율이 6대 4인 거 아시죠? 그러면 60%가 유리한 정책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예. 그러면 40%가 좀 불만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보조금을 줍니다. 임차료 보조금. 아. 임차료 보조금. 우리는 전세 대출 같은 겁니다. 예. 임차료 보조. 그다음에 근데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 탈락하는 가구들이 나오죠. 그럼 그렇죠. 복지로 품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 60%만 예, 갖고 60%만 가면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은 주택 자산이 민주주의랑 결합하게 되면은 주택 자산 가격을 높이고 네. 재산 세제를 낮추고 상속 세제를 낮추라는 형태로 자산 세제의 완화 정책만을 추구하게 돼요. 정치 세력이. 오 소름. 윤석열 정부네? 아니 이미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도 다 그렇게 되고 예, 있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역대 정부가 개념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프레시어를 받았어. 네, 개념화 모든 시키고 역대 싶어서 정부가. 예. 주택자산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잡았고요. 근데 이게 고착화되면은요. 호주에서도 2019년에 호주 노동당이 참패했거든요. 그렇지. 재산세제 부과한다 그랬다가 그냥 대참패해가지고 그냥 멸망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호주는 정권 안 바뀔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주택 가격이 대폭등했고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피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는 원래부터 상속세가 없었는데 요새는 뭐 재산 과세 전부 낮추라고 난리예요. 아. 그리고 주택 가격이 혹시나 수요가 약해서 떨어질까봐 야 이민 받자 이민 이래가지고 이제 이민 엄청 근데 많아요. 우리도 그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단지 어떤 그 생산성이나 한국 경제 때문이 아니고 진짜 주택 자산 가격 받치려고 이민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우리 주택자산 민주주의 하는 국가들이랑 한국이 조금 다른 게 아까 또 도시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주택자산 민주주의 하는 국가들 출산율이 높아요. 호주 1.66명 막 이런 편이거든요. 저희 0.6명. 6명. 0.6명. 네. 네. 왜냐하면 도시 구조까지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 주택자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예,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자산을 보유한 계층에서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데 안타깝다. 네. 하지만. 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충분히 네. 공감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큰 문제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문제니까 그렇게 않게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자리 같은 거 막 소위 지방으로 보내고 괜찮냐?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주택자산 민주주의 국가의 미래는 피크아웃이다. 네, 이게 이제 안에 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단면들로 종합적으로 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면들로 종합적인 탑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예. 어느 정도는 다 답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 원인이 중요하지만, 인식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면 가야 될 목표는 뭐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현상을 인지하고 있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세력, 소위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그들 스스로 공감을 해야지 바꾸는데요. 전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양 거대 정당이 수도권 주택자산 민주주의 시대가 우리 정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조건 피크아웃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개인 레벨에서는 근데 결국 피크아웃 되면은 이제 관점은 쉬운데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게 첫 번째 진행 방향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모자이크 이론처럼 특정 권역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아. 이제 도시 기능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사라지면서 예. 이제 아이를 약간 키워야 되는 가구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기다 대거 이동을 하고 서울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요즘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되게 지금 천진난만하게 뭐 학교도 없어지면 뭐 집이나 지을까? 네. 약간 이러고 있던데 근데 학교 사라지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물론 자녀가 없거나 이제 자녀를 다 키운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서울시 전체가 시니어 주거 공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요가 한계가 있는데 음. 그래서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신선한 유통시설 같은 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기 시작하면은 기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예. 교육 기능 없어지거나 의료 기능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도시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탈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피크아웃은 이런 형태로 일어날 거라고 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들 레벨에서는 좀 원화보다는 외화 자산을 그 포트폴리오를 배분해가지고 자기 소득의 일부라 하더라도 3분의 1 될 때까지 피크아웃 치니까 3분의 1까지나 3분의 1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외화 자산을 네네네. 보통 한 10%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화 자산 이야기할 때. 시원하게 이제 3분의 1까지. 3분의 1. 네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그 기준이. 그냥 계속 확실히 이제 피크아웃 칠 것 같으니까 아니 옛날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시절에는 네. 10%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요즘에 근데 이거를 젊은 분들은 그 돈의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예. 내가 이민 가고 싶은데 이제 자기 몸은 이민을 못 가니까 그렇지. 아니 돈이라도 이민시켜야 되겠다 해서 월급 받으면 전부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돈의 이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 뭐 월드 MSI 뭐 월드 인덱스 뭐 이런 거 네, 다 ETF하고 ETF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네. 그리고 네. 금투세랑 부동산 시장이랑 네. 자본시장 선진화랑 부동산 시장이랑 봤을 때요. 제가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 양쪽을 꾸준히 보면서 느끼는 건데 부동산이 유리해요. 세제적으로. 맞아. 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GDP의 1.2배고 부동산은 GDP의 3배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만은 주식이 유리하니까 GDP의 2배가 주식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제를 주식에 유리하게 좀 바꿔줘야 돼. 사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권 주택자산 민주주의 구조에서 지금 헤게모니가 내 정당이 유리한데 네. 주식을 유리하게 해버렸을 때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인식이 집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인식 때문에 집을 그렇게 그 좋은 한국적 주택연금 들라고 해도 절대 안 들잖아. 네. 그거 가지고 좀 캐시플로우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좀 소비해 주시면 젊은 사람들도 훨씬 더 좋고 고용도 잘 되고 경제도 좀 돌아가고 그럴 텐데. 네, 사실은 그 시니어분들도 예. 은퇴하시고 집밖에 없는 경우에 예. 자산 기준으로는 부자인데 그렇죠. 소득 기준으로는 이제 빈곤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인데 주택 자산을 연금으로 환산하면 빈곤율이 19%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제 집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집 가지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십니다. 그거 안 한다니까. 네, 정말 안 해. 예, 안 하시죠. 그래서 이 인식의 문제는 문화지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막 이런 프로에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보통 뭐 20-30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연금도 주택가격 하락할 때 많이 가입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 현재 기준으로 해칭을 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주택을 왜 매각을 안 하냐, 연금 안 하냐. 주택 자산 계속 밀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왜 팝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냥 상속세나 낮춰줘라. 이제 그렇죠. 우리 자식이나 손자녀 주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다수당이 됐을 때는 정치 세력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 몇 년 안 나왔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고착화되면은 끝이에요. 근데 경제를 정치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거대한 트렌드로 네. 계속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인구 구조라는 게 있고 생산성이라는 게 있고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에서 뭐 주택자산 민주주의를 통해서 아무리 버텨주려고 해도 네. 결국 뚝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거가 그 지방소멸과 이제 수도권 중심하고 지방소멸도 다 끝나게 되면 결국 수도권 소멸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니 작년 말에 레포트를 낸 게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 구조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38년, 40년 전후부터는
실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는 이제 성장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 안에서는 이제 뭐 대꼬복구가 있지만 합치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여 가지고 이제 자산 가격이 강세를 띌 이유는 전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고성 레포트까지도 나왔고 어느 정도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 체제가 고착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개인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막 이런 구조에서 막 살아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 예. 그러니까 집을 샀으면 예를 들면 집 샀으면 그래도 꾸준히 뭐 급등은 안 하더라도 한 5년 좋다가 뭐 한 15년 붕괴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경제적인 의사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그리고 양당에 경제를 보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 맞아요. 300인의 구성에서 맞아. 경제가 이렇게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꽤 높은 중요도를 아니, 차지하고 진짜 있는데 중요하죠. 예. 진짜 별로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이제 거대한 그 정치 체제가 버텨주고 있고 거대한 기득권, 1주택자라도 기득권에 넣읍시다. 특히 네. 수도권 1주택자는 그러니까 네. 기득권에 넣으면 거기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 마이너스 성장률이 한 2040년까지는 그래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안도감을 주겠죠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한 15년 후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점점 더 내밀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전략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외곽부터 없어질 건데요. 그런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게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저히 개인적으로만 보면 철저히 개인적인 재테크로 야 그래도 끝까지 네. 피크를 자산 가격의 피크까지 보자. 그래도 한 10년은 버틸 거야. 그리고 그때 떠넘기지 뭐 이런 어떤 전략. 저는 이제 네. 그거는 자산 시장에 대한 완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수요 공급 밸런스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산이 됐을 때는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스퀴징 돼가지고 가운데는 좋을 거야 라고 디펜시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예. 그것이 이미 약세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와 이렇게 되면 미래 진짜 좋아지겠다 이래야지 그렇죠. 이제 매수 버튼이 눌려지는 건데 예. 그래 뭐 미래는 안 좋다고 하지만 뭐 서울은 좋겠지 어디는 좋겠지 하면서 이 그 접근 자체가 보수적 이제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타자가 제가 10년 넘게 건설업을 커버했는데 건설업이 처음에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PER 15배씩 받고 17배씩 받고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해외로 막 나가서 수주하고 이래가지고 해외 수주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건설이 해외 수주를 못하기 시작하고 내수만 하니까 바로 이제 할인이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ER 7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주택시장 규제하기 시작하고 주택가격 고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수주는 더 많이 하는데 실적도 좋아지는데 PER 3배가 됐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지금 3배밖에 네, 그게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고요. 제 내러티브가 그러네. 네,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의 내러티브가 없는 거네. 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위축이 되는 산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자산은 그런 거거든요. 자산은 결국 미래가 없으면 빵이거든요. 그렇죠. 그 비트 지금 왜 사는데요? 비트가 미래 소위 10억 되고 100억 된다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비트 빵원 된다니까 삽니까? 그렇지. 무슨 가치도 없잖아. 아니, 가치고 뭐고 일단 그 미래 내러티브가 일단 그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의 내러티브는 그래 다른 데는 다 쪼그라들어도 나는 좋다. 그게 지금의 플러스 내러티브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몇 년 남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와 재밌었습니다. 예. 피크 아웃 코리아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상욱, 김정훈 씨는 누구시죠? 김정훈 씨는 네. 저랑 같이 일한 그래요? 대본 작가입니다. 그래서 대본 같이 작가시구나. 글 같이 써가지고 예. 조사하면서 해가지고 공저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미 다 읽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좀 경제를 알고 부동산 취재도 많이 했고 뭐 이래서 저는 재밌게 읽고 그랬는데 요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살짝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쉽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쉽게 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읽다가 뭐 줄치면서 읽고
그리고 뭐 교보문고 가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데 독서의 완성은 완독이 아니고 기록이다. 예. 네. 읽고 줄치고 기록을 컴퓨터에 해놓으세요. 몇 페이지에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본인께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 본인께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본인의 내러티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경영 TV를 넘어서는 또 다른 뭐 TV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저 최상욱 TV의 최보심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채우신 켜주십시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예. 최보심 최상욱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